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8월 도내 미분양 주택 수가 10년 만에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주택 거래가 다소 활기를 보이면서 최근 3개월 사이 미분양 아파트도 1000세대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규모 미분양 물량이 7000세대가량 남아있고 더불어 도내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해 말 연중 최저를 기록하는 등 당분간 도내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도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8000세대를 웃돌며 10년 만에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도내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원주는 지난해 11월 3000세대에 육박했습니다. 그 결과 원주를 포함한 도내 4개 시군이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다행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미분양 물량은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7120세대로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경남에서 두 번째로 많아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파트 건설사들의 파격 혜택 제시 등 고군분투 속에 원주는 한 달 새 1000세대 가까이 줄었지만 아직도 1700세대가 남아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은 지난 2011년 전년 대비 최고 증가율을 보인 뒤 증가폭이 계속 줄다가 재작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도 도내 전체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이 지난해 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 특히 작년 2019년 그 하반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적을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만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강원도 지금 주택시장은 조금 이제 안 좋은 상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구 대비 과잉 공급된 신규 아파트는 기존 노후 아파트의 가격을 낮추고 헐값에도 팔리지 않는 노후 아파트는 또다시 가계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도내 미분양이 지역 수요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 외지인의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해당 지자체들도 기업 유치 등 인구 유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분양 해소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입장입니다. 한 3,000세대가 있으면 사실상 한 2, 3년분 인구만 늘어나면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이 되고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4개 시군은 올해도 관리지역 적용이 연장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도내에 1700세대 민영 아파트가 추가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환경 문제에 번번이 발목을 잡혔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와 가리왕산 보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지금으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반대로 도내 곳곳을 관통하는 송전선로는 환경 파괴 지적에도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강행돼 이중잣대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설악관 주민들의 최대 수건 사업이었던 오색 케이블카 건설. 정선 지역 주민들이 천막 농성까지 시작한 가리왕산 복원 문제. 가까스로 해결책을 찾았지만 설악산 관통 문제로 착공이 늦어진 동서 고속화 철도까지.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모두 환경 문제에 발목 잡혔다는 점입니다. 유전자 보호구역 철거한다 그래서 저희 정선 국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무순 도지사는 환경부를 작심 비판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환경부가 내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에 대해 지난달 11일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강원도는 상반기 중 행정심판이 인용돼 사업이 다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환경부가 그 부동의를 내렸지만 중앙행정심판회가 어떤 법적인 태도에서 정상적인 판단만 해준다면 강원도가 이 사업이 추진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정선 가리왕산 복원 문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꾸리고 벌써 12번이나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은 아직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설치 계획이 추진되면서 이중잣대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정부가 환경 훼손을 이유로 강원도 현안 사업들은 줄줄이 무산시키면서 송전선로 설치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번번이 발목 잡히며 답답한 모습을 보였던 도내 행안안들이 새해에는 속 시원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강원도에 올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무엇보다 동해 북부선 연결 등 남북 교류 사업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김영철 통일부 장관도 동해 북부선 조기 착공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고 2006년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 시험 운행까지 마쳤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우리 열차와 기술자들이 동해선 북측 구간 777km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해선 철로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남북 간의 철도는 연결됐지만 고성 제진에서 강릉까지 남측 구간 104.6km는 아직 철도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지난 15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동해 북부선 조기 착공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제재와 무관한 다양한 사업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선 접경 지역 협력 같은 거 할 수도 있죠. 또 관광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스포츠 교류들이 있죠.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통일부도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만 개별 관광의 경우에는 저희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 조치만 확보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 강원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합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강원도가 준비했던 남북 교류 사업인 산림 병해충 방제와 연어 치어 방류 사업,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북한과 이제 여러 가지 지원 문제라든가 협력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동해 북부선 연결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나올 거고 또 그것에 따라서 금강산 관광을 왜 재개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도 쉽게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강원도는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인력난과 불안정한 소득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강원도가 올해부터 도내 농민과 어민을 위한 수당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과 어촌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함인데요. 지원 대상과 금액을 놓고 농민단체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인력난, 기후변화와 생산량 등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소득. 강원도는 불안정한 농촌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회보장형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민뿐 아니라 임업인, 어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60만 원으로 하고 지원 방법은 연 1회 지역 화폐를 도와 시군 재원 부담은 5대5로 하려고 합니다. 조례 제정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되면 지급 대상 등을 선정해 오는 7월쯤 올해 가구당 수당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지원액과 대상의 현실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 농업인단체 총연합회는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월 2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농가에서 안정적인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수당 지급액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매년 2월 달이면 영농자금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 금액이 보통 한 농가에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40만 원 정도 돼야지 1년 농사를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자금이지 않겠느냐라는.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변경도 요구했습니다. 여성 농업인 등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구당 지급이 아닌 농민 개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수당은 농업인 수당이라고 해놓고 실제 계산으로 보면 지금 농가 수당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농업인 수당이라면 여성 농민은 그럼 농업인이 아닙니까? 하지만 강원도는 지역 재정 여건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른 지원 대상도 10만 4천여 명으로 626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 예산과 인원의 확대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26억이 됩니다. 도가 313억, 시군비가 313억입니다. 저희들도 사회보장 협의를 받으려면 전국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서도 재정력을 따져서. 강원도 농업인단체는 농민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다음 달까지 10만 서면운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농민수당.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지급 대상과 지급액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재원 마련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속초 교도소가 오는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최근 지역에서 교도소 시설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도소 유치와 함께 진행되는 마을 지원 사업을 점검해 본 결과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일부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속초 교도소 건설 현장입니다. 오는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 여론은 달갑지 않습니다.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주, 춘천, 저기 무실동 다 갔다 왔어요. 이거 반대하거라. 혐오 시설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국 각지에 다 다니다시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다 혐오 시설.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지자체가 직접 나서 지역 상생 차원의 마을 지원 사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장천마을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문서를 보면 36건의 사업 가운데 27건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소관인 지원 사업 8건 가운데 절반은 추진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식당 운영권을 장천마을에 이관하고 마을 장학금, 마을 발전기금을 내라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업을 이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교도소 내부 매점의 경우 일괄 입찰을 통해 정해지고 있으며 마을 장학금 지급은 국가재정법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이 이어지자 속초시는 지난달 법무부에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식재료와 운영비품 구입에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켜줄 것, 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업을 교도소 운영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지역 지원 사업 일부가 불확실해지자 주민 반대가 심했던 교정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과 상생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치했을 때는 지역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얘기해놓고 막상 착공되고 준공되고 운영하면서 지역이 소외가 된다면 어쩌면 그 당시 반대했던 게 맞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속초시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을 앞두고 교도소 유치가 지역 상생 모델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강원 남부권 지역 주민들이 평택 삼척간 동서고속도로의 영월 삼척 구간의 건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권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인데요. 총선에서 이슈화를 통해 사업 추진을 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박건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에서 제천을 거쳐 삼척으로 연결되는 평택 삼척간 동서고속도로는 지난 1997년 착공해 2015년 평택 제천 구간 127.3km 구간이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제천에서 강원도를 연결하는 구간은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2017년 1월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제천 영월 30.8km 구간 건설 사업을 포함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제천 영월 구간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올랐으나 영월 삼척 구간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남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평택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정선과 태백 등 강원 남부권은 물론 이곳 동해시까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 수송 능력을 비교해보면 동서축은 34.4%로 남북축 65.6%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해안의 평택항과 동해안 동해 삼척항을 연결하는 평택 삼척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육상과 해운 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를 비롯해 12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동해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1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동서고속도로는 이제 강원 남부권 주민들의 교통 여건 개선과 또 그 북방 경제 시대에 이제 산업 물류 이동의 중심축으로서 국가 경제에도 이제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한 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제 관심과 참여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 서명부는 관계부처와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천 삼척 구간의 착공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타 사업, 면제 사업으로 갔었으면 좋았을 걸. 그게 영월까지 쫙 끝나는 바람에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걸 그 이후의 사업은 이제 타당성으로 가져가려면 사실은 산 넘어 산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착공 23년째 완공을 못하고 있는 평택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앞으로 남은 123.2km 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에는 법천사지 등 옛 절터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고려시대 불교 역사를 엿볼 수 있는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들입니다. 원주시가 대표적인 새 사찰터를 하나로 묶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재와 역사를 알리는 이 사업에 시민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려시대 번창했던 법천사와 거돈사 그리고 흥법사. 이 세 사찰은 원주시 남한강 일대에 위치했는데 고려 초기 사찰이 도시와 결합해 행정과 경제 중심지 기능을 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각각의 절터마다 불교 문화의 백미를 보여주는 유물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 법천사지와 거돈사지는 역사적, 학술적 중요성이 인정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원주시는 세 곳의 옛 절터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돼야 합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해당 심의를 열 계획입니다.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원주시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문화유산으로서의 그 기능하고 속성을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연구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근 지자체들, 광역 단위의 기관과도 협력해가지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위해서 더욱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50여 명으로 구성된 남한강유역 폐사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국민운동본부는 15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새 절터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와 학술 세미나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을 좀 기점으로 해서 일단 권한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위원이라든지 중앙정부나 이제 지방정부에서 좀 게으리하지 않고 세계유산에 등재를 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소중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최근 타양살이를 하던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이 110여 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결정된 상황.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80년대 초까지 70여 년 자리했던 춘천교도소를 아십니까? 40년 전 철거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옛 춘천교도소가 흑백 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대형 철문, 그리고 하늘 높이 솟은 망대까지 손으로 쓴 접근금지 경고판에선 서늘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흑백의 사각 프레임 속에 갇혀있는 건 지난 1981년 철거된 옛 춘천교도소입니다. 한 사진작가가 당시 근무했던
교도관의 증언을 토대로 사진마다 스토리를 입혔습니다. 기억을 갖고 있는 기록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기록 중에는 사진이 최고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부분이 따라 있어야 돼요. 사회학적이든 인문학적이든 건축학적이든 검증을 거쳐서 그게 됐을 때 그게 자료가 아니라 사료로 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교도소 내부도 프레임에 담겼습니다. 수감시설 편말은 열악한 당시 상황을 보여줍니다. 표시된 방 넓이는 1.21평, 약 4제곱미터인데 좁은 방에서 무려 8명이 생활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건물 벽에 큼지막한 평안시계점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이유는 근무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습니다. 춘천교도소는 일제강점기인 1909년 경성감옥 춘천분감으로 만들어졌고 이후 1923년 서대문 형무소 춘천지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항일 의병이 이곳에서 옥고를 치렀고 1980년대에는 유명 정치인들도 수용됐던 곳입니다. 춘천교도소는 1981년 지금의 춘천시 동래면 거두리로 이전했고 70년 역사를 간직한 기존 교도소 건물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옛 춘천교도소가 있던 부지에는 이처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교도소가 철거된 지 그 부지에만 벌써 아파트가 2번째 들어서는 건데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흑백 사진은 잊혔던 기억도 불러왔습니다. 그 교도소 앞에 그러니까 커다란 동그란 정원이 있었는데 거기를 빙빙빙빙 돌다가 아버지가 계시면 세워달랬고 아버지가 없으면 10바퀴 그 이상 그냥 계속 돌았던 기억이 나요. 춘천교도소 100년의 기억 사진전은 오는 22일까지 춘천 약사동 터무니 창작소에서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도내 첫 수소 충전소가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에 설치됩니다. 춘천시는 15일 춘천시청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수소에너지네트워크와 함께 수소충전소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7월까지 30억 원을 투입해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에 충전 용량 시간당 25kg, 차량 5대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충전 소요 시간은 약 5분으로 완충 시 최대 6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 수소차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백 오투리조트 회생 자금을 지원한 전 강원랜드 이사들에 대한 책임 경감안이 지난 10일 강원랜드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면서 지역사회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건립해 운영하던 회사인 점을 감안해 태백시를 상대로 지난 8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태백시는 오투리조트 회생자금 지원에 따른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구상권 청구는 법원의 판결 여하에 따라 시의 부담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입 4년차를 맞는 강원상품권이 올해부터 전자상품권 형태로 발행됩니다. 강원도는 16일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5월부터는 본격적인 전자상품권 형태의 강원상품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총 200억 원으로 강원도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과 선불 충전 방식인 카드형 상품권 등 2가지 형태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전자상품권 형태의 강원 상품권이 발행되면 젊은 층의 구매와 사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부정 유통과 환전 불편 등 종이 상품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10일 스위스에서 진행된 제35차 IOC 총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6년 만인 2024년에 강원도에서 또 한 번의 국제동계 스포츠대회 개최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만 개최되었기 때문에 이번 유치는 여러모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충희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김태동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4회 동계청소년 올림픽이 2024년에 확정지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열리는 건데 저희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개최되는 거라고 하는데 어떤 대회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이 청소년 동계 올림픽은 아마 일반 올림픽 성인이 참가하는 올림픽하고는 별도로 IOC가 주관하는 만 15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이 이제 참가하는 거죠, 청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오스트리아 인스프루크가 이제 첫 대회였었고요. 2016년 노르웨이 릴레마루, 그리고 지금 개최되고 있는 2020년 스위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로잔 대회가 이제 3회 대회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우리 이제 강원도가 유치하게 됐죠. 뭐 의미 있는 대회고요. 이런 부분은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U20 축구대회에서 준우승했다시피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데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이제 여러 청소년들이 아마 올림픽에 참가하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원도에서 좀 안팎으로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고요. 무엇보다도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라는 또 동계 올림픽 스포츠 강국이 있는데 일본보다 우리가 먼저 유치를 하게 된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그 국내적으로는 중요한 또 의미가 이게 동계 올림픽이 2018년도에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열린 이후에 다시 한번 2024년에 또 개최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그 평창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국제적으로 하나 또 다른 의미는 그 IOC의 그 미래유치위원회라는 곳에서 이게 처음으로 이제 개최지를 결정을 한 것인데요. 특이한 사항은 그 동계올림픽이나 하계올림픽이 대체적으로 하나 이벤트성이 강한 그 스포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적자도 심하고 또 이 경기장을 건설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그 자연훼손도 심한 문제가 있었었는데 요번에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을 비용 절감과 또 지속 가능성을 또 이 주제로 해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강원도가 또 유치 지역으로 또 그 개최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원도는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이 동계 이제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유치 전에 본격적으로 좀 뛰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가 이렇게 좀 집중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제일 우선적인 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잖아요. 그런 어떤 연장선에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동계 스포츠 기반 시설, 올림픽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2032년이죠.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제 남북으로 만약에 같이 하게 된다면은 아마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적경 지역의 발전에 어떤 모멘텀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등의 중요한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는 정치하고 좀 분리가 돼 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하고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라는 부분이 정치하고는 조금 분리돼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마 우리 강원도한테 좋지 않을까. 긍정적인 효과를 나오지 않을까. 네. 네. 뭐 올림픽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로써 강원도는 두 번째 국제 동계 올림픽을 치르게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의미가 남다르기도 하고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참 의미가 남다른데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제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고 성공적으로 잘 치르게 됐잖아요. 이런 감동 또 한번 좀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또 국민들도 또 강원도민들도 굉장히 열망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한번 2년 전에 저희 강원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24년도에 그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뭐 충분히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 하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경제적 관점에서 사실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그 사후시설 종합관리 계획이 이제 작년도에 확정이 되면서 어떻게 그 시설들을 활용할 것이냐, 재활용할 것이냐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요번에 2024년도에 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상당히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이 들고요. 2018년도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경험을 좀 살려서 이번에는 조금 더 문화 콘텐츠와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서 많은 한 2,000여 명의 이제 선수단과 또 이제 코치들이 관광객들이 방문할 때 그렇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과 그다음에 홍보 전략들을 활용을 한다면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또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문제는 성공 개최를 가기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일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좀 주 개최지, 뭐 개폐식 장소에 대해서 좀 갈등을 빚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아마 이제 IOC가 지난해죠 벌써? 네. 벌써 지났네요. 네. 2019년 한 6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총회에서 기존에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개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작년에 총회에서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아무 때나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유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올림픽 같으면 우리가 이제 서울 올림픽, 평창 올림픽 이렇게 지역의 개념을 뒀어요. 아니, 이게 도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지역이라는 범위를 좀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주 개최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거. 강원도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경기 설상 경기를 어디서 하고 빙상 경기를 어디서 하고 이 정도만 좀 될 것 같고요. 네. 강원도라는 명칭이 들어갔기 때문에 범위에서는 뭐 주 개최지 이런 부분은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셨던 것처럼 뭐 평창이 주 개최지다, 강릉이 주 개최지다 이런 부분은 아마 갈등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문제적인 측면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인데, 네. 700원이 넘는 좀 막대한 대회 운영비와 시설비 등을 투입을 했는데 좀 개최 전까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네. 사실 뭐 이 700억이 올림픽 개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사실 크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한번 개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기장이나 주요 시설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사실 운영비, 관리비 정도 이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강원도의 어떤 그 재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700억 원이라는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금액들을 잘 조달하고 또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이것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국제올림픽기구인 IOC로부터 얼마나 많은 개최 지원금을 지원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남북 공동 개최라는 어떤 전 지구적인 어떤 평화와 어떤 그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상징성을 부여해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뭐 올림픽 개최와 같이 국제 이벤트이기 때문에 강원도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중앙 정부와 또 다른 기업하고의 그 연관된 어떤 그 연계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화관광부의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어떤 그 홍보 전략, 그다음에 대기업들을 활용한 어떤 기업 마케팅과 그 결부시켜서 충분한 이 정도의 예산들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강원도는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설 사후용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좀 풀리지 않은 숙제로도 남아 있고요. 이 부분이 올림픽이 끝난 이후 또 좀 걱정이 되는데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뭐 지금보다 더 나빠질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경기장은 남아 있는 거고요. 그 경기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회를 유치하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동계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설상 경기하고 다르게
빙상 경기장은 사계절 스포츠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실내이기 때문에 이건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구나 이제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개발이 필요한 거지. 그게 동계 스포츠라고 이제 보는 거는 조금 무의미하다. 대신 이제 어른이라는 거 갖고 하기 때문에 이벤트 자체를 이제 하는 부분이죠. 그럼 뭐 시설 사활용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이나 끝나고 나서는 똑같다. 하지만 이제 지금 강원도나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하는 부분이 2024년 전에 2021년도에 세계 그 청소년 스포츠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림픽하고 틀리게 만 12세부터 15세까지 참가하는 이제 그런 대회인데 그런 대회도 이제 평창에서 유치가 됐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소재되어 있는 경기장 시설들을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 강원도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U20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 레거시컵 아이스하키, 그다음에 이제 대륙강컵 그 스켈레톤 대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유치되고 개최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활용하고 동계 스포츠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뭐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도민들도 동계 스포츠가 뭐지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그 쇼트트랙에서 얼마 전에 이제 남녀가 전관왕을 했죠. 저희가 다 전 종목을 석권했는데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관심이 있게 되니까 그런 대회도 TV도 통해서 이제 중계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계속 유치하고 관중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걸 즐길 수 있는 문화로서 스포츠 문화로서의 어떤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경기장 사활용 저는 뭐 그렇게 문제는 문제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과 같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우리 강원도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뭐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경기장 동계 스포츠 경기장 시설이 강원도에만 있기 때문에 국제 대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경기장이 사실 강원도밖에 없거든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또 하나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2024 이제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전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거론돼 왔었던 문제인데 남북 공동 개최 문제도 계속해서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IOC 측면에서도 역시 좀 남북 평화 공동 개최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짚어주시죠. 아마 IOC에서 우리 단독으로 우리 강원도를 이번 올림픽에 청소년 올림픽을 단독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줬던 이유도 아마 평화 올림픽을 저희가 이제 실현했기 때문에 이제 단독으로 했었을 것 같아요. 네. 느낌이. 그리고 이제 우선 협상권이죠. 저희한테 줬거든요. 그 협상권에서 이제는 뭐냐면 평화, 남북 공동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강원도 혼자만의 노력은 될 수가 없죠. 어차피 정부에서 적극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서 지금 유치가 됐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IOC의 역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실현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것도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협조를 부탁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경색돼 있는 부분인데 이 스포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또 평화적인 어떤 부분을 좀 분위기를 조성할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도 노력하고 북한도 노력하고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IOC 역할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도쿄올림픽도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IOC 차원에서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남북 공동 이제 개최 시 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남북 공동 개최에 따르는 사실은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워낙 돌발 변수가 많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남북한이 뭐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한다고 했다가 바로 직전에 무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인 부분하고는 좀 거리를 두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텐데 이 부분 역시 이제 북한의 어떤 태도와 입장 차이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좀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북한도 이 남북 공동 개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수익과 또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IOC라는 그 중재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부각을 시켜준다면은 북한의 참여를 조금 더 독려시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개최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대부분 우리가 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 공동 개최라는 상징적이고 또 국제적인 어떤 그 이미지 제고를 북한이 노린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대한 남북 공동 개최도 굉장히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강원도가 또 한 번의 영광을 재현해내기 위해서 이제 2024년 한 4년 정도 남았잖아요. 청소년 올림픽 어떠한 남은 숙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강원도가 이제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그 한 2주 정도 남짓의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우리 도내에서 많은 또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준비하고 또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려서 그 전에 조금 이제 부족한 것들은 보완을 하고 또 잘했던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성공적으로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인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올림픽들이 개최하고 나서 뭐 사후 경기장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들이 그다음에 뚝 끊김으로써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침체, 그다음에 비용의 과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예전에 치렀던 그 시설들 다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좀 경제적인 가치를 또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또 도민과 또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준비해 본다면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경제적인 측면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은 4년 숙제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하고 어떤 것들이 남은 과제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강원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경험 인치라는 게 굉장히 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근데 우리 이제 강원도에 계시는 분이나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관계자분들께서는 이제 충분한 경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2024년 청소년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뭐를 준비해야 되냐. 그때는 우리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올림픽을 개최해야 된다는 경기를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했는데 지금은 이제 틀리죠. 이미 확보가 돼 있는 부분이고 이거보다 더 큰 데도 이제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이런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소규모 세계 대회를 이제 스포츠 대회를 이제 유치하고 또 개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회를 통해서 지역 참가 선수들에 대한 어떤 올림픽 관광 프로그램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대회만 맞추고 나서 그냥 귀국시킨 게 아니라 끝나요. 딱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원도를 알려줄 수 있는 뭐 관광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발굴하고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고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강원도에 있으면서도 강원도 자원이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나 똑같은 거죠. 지역 주민들도 아마 자기가 가는 데만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한 어떤 관광 자원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2024 동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충희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김태동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